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츠를 활용한 게임 오브젝트 게임 플레이 최적화 서바이벌 키즈 사례 연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제목을 제가 좀 잘못 지었더라고요. 알파벳 순서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이어서 끝까지 스크롤 하셔서 제 세션을 북마크 해주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앤디 베스터블이고요.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26년 정도 게임 만들어 와서요. 이제는 베테랑이라고 불릴 자격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좀 있습니다. 유니티 스튜디오 프로덕션에서 많은 고객 프로젝트 담당하면서 까다로운 기술 문제 해결 지원했고요. 최근 몇 년간은 내부 게임 개발팀의 일원으로서 아시는 서바이벌 키즈 게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발표에서 다룰 내용 소개드립니다. 우선은 서바이벌 키즈 소개드릴 거고요. 프로젝트 제약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비전, 기획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츠의 다른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 기반 게임 플레이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라고 하면은 엔티티가 아닌 것들을 의미하고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했던 어떤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능하다면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드리자면 내용이 꽤 댄스하고 코드가 많아서 많은 부분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코드 잘 못 보셨더라도 나중에 온라인으로 꼭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키즈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서바이벌 키즈는 유니티에서 첫 번째로 개발한 풀 게임입니다. 유니티에서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개발했고요.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출시까지 다 했습니다. 딜리버리까지 다 했는데요. 퍼블리싱 파트너인 코나미와 협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어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의 출시 첫날 데이 원 론치 타이틀로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나미와 함께 작업한 이유가 있는데요. 개발자 관계 혹은 개발자 라이프사이클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경험해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관계를 코나미와 유지를 하면서 내부의 게임 스튜디오로 저희가 개발사 그리고 코나미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퍼블리셔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마감일 산출물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에 맞춰서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했고 여러분들께서 늘 그러시듯이 타협점과 제약 조건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할까? 현재 버전 유지할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할까? 이 기술 쓸까? 저 기술 쓸까? 늘 결정해야 했죠. 그냥 데드라인 없는 내부 프로젝트가 아니었고요. 이미 출시가 결정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여정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게임 그 자체는 생존 제작 게임입니다. 최대 4인의 코어 플레이가 핵심이고요. 물론 단 한 명이 싱글 플레이도 가능한데 코어업 방식으로 협동 플레이를 할 때 진정한 매력이 발휘됩니다. 로컬 코어업 분할 화면도 있고요. 온라인 게임 모드도 있습니다. 이미 키노트나 아니면은 제품 로드맵 세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제작 검증이 제품 검증이다라는 것을 현재 유니티가 핵심적인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 내내 저희가 피드백을 다양한 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페인 포인트 있다, 에디터 업그레이드 어렵다, 호환되지 않는 패키지나 혹은 버그가 있을 때 다 전달을 하고 그런 픽스를 다 검증을 했습니다. 계속 살아 숨쉬는 라이프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른 팀들이 이 프로젝트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검증을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게임 트레일러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게임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닌텐도 e샵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더불어서 실물 패키지도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적용한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목에 키즈가 들어가긴 하지만 비주얼이 또 귀엽기는 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 대상의 게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입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공개 버전인 에디터인 유니티 6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이제 퍼블릭 버전의 에디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스 컨트롤 수정이나 어떤 비공개 소스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 똑같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패키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커스텀 버전 패키지 사용하지 않았고 수정 없이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의 코업 솔루션도 네코드 4 엔티티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엔티티를 사용을 했고요. 커스텀 게임 오브젝트 레이어를 그 위쪽에 작성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스트 브리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키노트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유니티 6.3 스타터 S에 포함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칭 샘플과 함께 빌딩 블록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저희가 쓴 네트워크 레이어를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로비나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를 썼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픽은 짐작하시듯 URP입니다. 커스텀 쉐이더 그래프도 좀 썼고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을 써서 다이내믹 데이 나이트 사이클을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게 게임 디자인이랑은 맞지 않아서 데이 나이트 사이클은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당 코드는 여전히 있어서 또 슬라이드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에서 60 FPS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달성을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좋은 케이스 스터디인 이유는요. 일반적인 레벨 같은 경우 대규모의 레벨의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의 게임 오브젝트가 씬에 존재합니다. 살짝 큰 규모 혹은 중간 정도 규모 싱글 A, 더블 A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현실적인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납기를 맞추려면은 시각적인 품질과 성능 지표 사이에 늘 균형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계속하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씀드렸듯 퍼블릭 에디터 패키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도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다츠에 대한 개요 설명드립니다. 다츠는 데이터 지향 기술 스택인 것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유나이트에서 소개된 개념인데요. 다츠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다츠는 엔티티지라고 다츠는 ECSG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용어여서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업데이트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버스트 컴파일러를 통해서 벡터화 코드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 이야기할 겁니다. 잡에서 이제 워커 스레드를 사용해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을 덜어내는 것 이야기할 거고요.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와 네이티브 컬렉션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최적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미 아시겠지만은요, 성능 개선 작업이나 아니면 최적화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도구, 바로 유니티 프로파일러입니다. 에디터에 통합되어 있어서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쉽거든요. 프로파일러 애널라이저 패키지도 꼭 다운받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유니티 패키지고 무료이고요. 이 다양한 트레이스를 프로파일러에서 개념 프레임 하나를 보는 대신에 연결된 프레임으로 트레이스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두 개의 트레이스를 비교를 하면서 뭐가 변경이 되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콘솔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개발 중이시라면 언제나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도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플랫폼에 붙어 있는 거요. 그래서 픽스나 닌텐도 CPU 프로파일러나 아니면은
슈퍼리미널 같은 서드파티 샘플링 프로파일러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안내 말씀드리자면요. 프로파일러 트레이스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모든 성능 측정 값은 윈도우즈 워크스테이션 혹은 개발 빌드에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모든 타겟 하드웨어를 대표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얻은 케이스 스터디 숫자여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또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모노 비헤이비어를 업데이트하는가라는 겁니다. 모노 비헤이비어 업데이트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으시겠지만요.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추출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업데이트 함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는 정말 마법처럼 매 프레임마다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함수를 생성하는 행위만으로도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프레임 내에 고정된 위치에서 이루어지죠.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비헤이비어 업데이트 항목 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그 지점이죠. 네이티브 모노 비헤이비어의 문제는 실행 순서가 랜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제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게임 오브젝트 생성 순서 그리고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는가는 결국 랜덤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 업데이트가 늘 최적화된 방식으로 캐시 활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적화 관련된 톡을 발표를 들어보신 분이시라면 CPU 캐시가 무엇인지는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하드웨어에서는 CPU가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하고 메모리는 시스템 내의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CPU가 뭔가 수행을 할 때는 메인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이것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대신에 가지고 온 데이터를 캐시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빠른 캐시가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캐시된 데이터를 작업할 때는 훨씬 빨라지죠. 얼마나 빠른가? 여기 몇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트윗입니다. L1 캐시는 손에 들고 있는 맥주, L2 캐시는 소파 옆에 있는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맥주, L3는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 메인 메모리는 가게에 가서 사오는 것, 디스크는 다른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맥주 마시러 가는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SSD일 때나 다른 나라로 그냥 바로 가서 맥주 마시는 거고요. 기계식 하드드라이브면 다른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몇 주간 있다가 맥주 마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접근하는 메모리가 최대한 캐시에 머무르는 거죠. L1과 L2는 그 크기가 상당히 작지만 최신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L3 캐시 용량을 넉넉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모노 비헤이비어를 수집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내의 업데이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를 순서를 정렬을 해서 유사한 오브젝트들이 함께 업데이트 되도록 해서 캐시 성능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엔티티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엔티티 쓰기 싫다라고 하면 엔티티는 안 쓰실 수 있는데요. 엔티티 패키지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에 바로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초기화 시뮬레이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그룹이 제공이 되는데요. 시스템 그룹은 프레임 내에 있는 그룹이고요. 프레임 내에 어느 위치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지를 관여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관련되어 있는 트레이스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프레임인데요. 서바이벌 키즈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왼쪽에 프레임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초기화 시스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헤이비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이티브 모노 비헤이비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룹이 실행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연 비헤이비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그룹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모든 렌더링이 이루어집니다. CPU 트레이스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모노 비헤이비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시스템 해보신 적 없으시다면요, 모노 비헤이비어 업데이트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베이스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엔티티 작업 해보신 분이라면 시스템 만드는 I 시스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버스트 컴파일된 것을 사용을 해서요, 저희 게임 오브젝트와 관련된 매니지드 작업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베이스를 쓰는 겁니다. 업데이트 인그룹 속성을 선택을 해서 해당 속성을 포함한 시스템 그룹을 지정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업데이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의 본질이니까요. 뭔가가 업데이트 되는 지점입니다. 프레임 내에서 이 시스템을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업데이트 전, 후의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그룹 내에서 어떤 시스템들 간의 순서,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많다면 순서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들이 수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싱글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싱글턴 패턴이라는 말만 들어도 바로 찡그리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잘 구현하면 특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밖, 그러니까 엔티티 외부의 뭔가가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변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시스템에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애고 무효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정적으로 이 인스턴스 포인터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도메인 리더들을 비활성화하고 작업을 하신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에디터에서 도메인 리노드를 비활성화하고 계신 분 좋습니다. 만약에 손 안 드셨다면은 숙소로 가셨을 때 거울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메인 리더들을 끄게 되면은 플레이 모드로 훨씬 더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고요. 이 리로딩 되는 도메인 바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플레이 모드 옵션에서 도메인 리로드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정적인 스태틱 베리어블이 에디터 실행 사이에 리셋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시로 감싸기만 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에디터 전용이고 플레이어들은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콜백에 접근을 합니다. 콜백은 서브시스템 등록으로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누를 때 아주 초기에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리셋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음 플레이할 때 정적인 변수가 여전히 할당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네이티브 컬렉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지스터 함수를 생성을 해서 이 함수를 모노 비헤이비어를 받아서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assert를 바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이중 레지스터, 이중 삭제가 되어서 정리되지 않고 바로 다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추가만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순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중에 제거하거나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모노 비헤이비어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함수가 맨 아래쪽에 있고요. 어웨이크 상태에서 업데이트 시스템을 싱글턴이나 아니면 인스턴트별로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한 다음에 디스트로이 시에 등록을 해제를 합니다. 이 순서를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없는 것이 있다면은 널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 콘솔에 빨간색 텍스트가 뜨면 늘 슬퍼집니다. 그래서 등록 해제 전에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호출합니다. 저희 모든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모노 비헤이비어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바로 문제를 또 발견하실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 호출이 2번 됩니다. 시스템 자체에서의 업데이트 호출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호출하는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함수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모노 비헤이비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텐데요. 가장 위쪽에 인터페이스가 I 매뉴얼 업데이트입니다. 단일 함수만 포함하면서 이제 매뉴얼 업데이트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이제 파송될 뿐만이 아니라 I 매뉴얼 업데이트 인터페이스와도 같이 구현이 되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존의 업데이트 함수의 이름을
같은 함수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매뉴얼 업데이트로만 바꾼 겁니다. 이제 모노비하이어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수집합니다. 이 방식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모노비하이어할 필요 없이 이제는 업데이트 함수로 모든 것을 컬렉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터페이스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할 때는 저희가 매뉴얼 업데이트가 있는 걸 아니까 매뉴얼 업데이트를 호출을 해서 업데이트가 자동의 모노비헤이비어 호출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업데이트 순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회의적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경험하는 엔지니어라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모노비헤이비어가 뭘 하고 있는지,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는지, 대규모로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 많은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만약에 대규모로 실행 중이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나 모노비헤이비어 클래스가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 경험상 보자면 순서를 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관련된 항목들을 함께 업데이트를 하면 실행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집니다. 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유형의 오브젝트 A, B, C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리 기반의 콜렉터블일 수도 있고 UI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게임 오브젝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에 존재하는 요소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각기 다른 작업을 역할을 하는 것들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쪽은 랜덤 순서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서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순서를 솔팅을 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A들을 한꺼번에 같이 또 B들을 같이 업데이트, C들 같이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분류를 하고 솔팅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형별로 할 수도 있고요. 모노비헤이비어 업데이트 타입별로 묶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게임 오브젝트별로 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 한꺼번에 하겠다. 아니면은 허드 요소를 HUD 요소를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바이벌 퀴즈에서는 저희가 오브젝트 유형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유형별로 묶어서 업데이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솔팅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서바이벌 퀴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번 저희가 등록 해제할 때마다 정렬하는 대신에요. 왜냐하면 프레임당에 여러 개를 스폰 디스트로이 할 때가 있으니까 list is dirty라고 플래깅을 하고요. 다음 업데이트를 할 때 해당 리스트 플래그가 true 값이 나오면 리스트를 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어떻게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프로파일 분석기인데요. 이 프로파일 애널리스트 툴을 처음 보신다면 작동 방식 좀 설명드립니다. 가장 위쪽의 트레이스는 최적화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를 유형별로 정렬하기 전의 결과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최적화를 하고 난 다음의 결과입니다. 이 차트들을 보면은 전체를 합해서 집계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렬되지 않은 업데이트는 0.99m초, 1m초 정도가 걸려서 오브젝트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업데이트를 추적하는 마커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유형별로 솔팅을 해서 보게 되면은 0.87m초로 약간 속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마커를 이 프로파일러 애널라이저 툴에서 마커를 클릭을 하면 좀 더 세부한 상세 정보들을 볼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더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평균 프레임 시간을 보면은 중간값과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요. 12%의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느리게 된 프레임일 인 경우에는 2.18m초에서 1.43m초로 개선이 되었고요. 이거는 60fps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데이트 자체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업데이트 순서를 바꿔서 비슷한 항목들이 캐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같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한 겁니다. 공유 메모리가 캐시에 존재할 때 업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ransform Access Array를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Transform Access Array 사용하신 분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는 특수한 네이티브 컬렉션이고요. 트랜스폼을 컬렉트를 하고 이것을 워커 스레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버스트 잡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게임 오브젝트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 오브젝트에 액세스를 하거나 유니티 관리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메인 스레드에서 해야만 합니다. 워커 스레드에서 하려고 하면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트랜스폼만 필요하죠. 그냥 트랜스폼만 아니면은 위치만 수집 집계하면 되고 꼭 메인 스레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워커 스레드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이 트레이스는 저를 좀 슬프게 하는데요. 이게 실제 서바이벌 키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잡으로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잡들 돌아가고 있고 워크 스레드는 약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회색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유효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유니티 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메인 스레드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특히 이 일부 작업을 워커 스레드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버스트 잡에서 트랜스폼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워커 스레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워커 스레드로 뭔가를 옮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가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트랜스폼 시스템이 이것을 대신 관리를 하면서 메인 스레드를 차단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사용하신다면은 메인 스레드에서 트랜스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좀 몇 가지 예외 상황도 있고 하이어키 중에서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쓰면서 메인 스레드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엄청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메인 스레드에서는 트랜스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서바이벌 키즈의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 UI 요소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월드 게임 오브젝트 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죠. 이거는 월드 스페이스 UI는 아닙니다. 환경 안에 존재하는 UI는 아니고요. 카메라 위에 오버레이된 캔버스에 그려진 UGUI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하려면 해당 UI 요소를 이제 트랜스폼을 해서 연결된 오브젝트 위에 고정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0개, 50개 정도의 허브 요소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작 팝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태 효과로 플레이어 위에 표시되는 체력이나 건강, 헬스 표시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플레이어가 배치한 이모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월드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트랜스폼을 할 때 익숙할 수 있는 카메라 월드 투 뷰포트 포인트를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공간을 가져와서 화면에 투영을 해서 화면상의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요소가 콜드해서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활성화를 해서 레이아웃 관련 비용을 없앨 수 있고요. 아니면은 클램핑을 적용을 해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목표 화살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클램핑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트랜스폼을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 하나뿐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실제 그 분할 화면 모드가 서바이벌 키즈에는 있죠. 닌텐도 스위치 2의 경우에 저희가 두 플레이어를 위한 분할 화면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닌텐도 게임 쉐어 기능 구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스크린에다가 렌더링하는 대신에 카메라의 결과를 가져다가 다른 콘솔, 다른 스위치 2나 아니면은 닌텐도 스위치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인용 분할 화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출시 시점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4인용 모드도 쓰면서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을 했습니다. 트랜스폼 해야 되는 모든 허드 요소에 대해서 4번 처리해야 했죠. 4개의 카메라에 대해서 모든 요소를 복제를 하고 4번 해야만 했습니다. 네, 카메라 월드 투 뷰포트 포인트 트랜스폼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양방향 트랜스폼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관리 함수라서 카메라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객체에서 호출을 하고
카메라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워커 스레드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행렬 연산입니다. 투영 행렬을 사용을 해서 그냥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니티 소스를 통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무슨 처리가 일어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LLM에 물어봐도 어떤 소스가 필요한지 아마 잘 알려줄 겁니다. 네, 이건 최적화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희 게임 개발 과정에서 나온 스샷인데요. 시작 단계에서 바로 허드 컬링 패스를 수행을 합니다. 이전 프레임과의 결과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화면 밖에 있는지 비활성화할지 활성화할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드 요소 자체의 트랜스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0.75mC가 걸렸네요. 그래서 전체 작업은 0.95mC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윈도우 PC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콘솔에서는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60fps인데 1mC를 UI 요소 변환에 쓸 여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 볼까요? 구체적인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트랜스폼을 미리 수집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트 컴파일 작업을 통해서 트랜스폼을 시킵니다. 이것을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고요.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다시 메인 스레드로 가지고 와서 요소들에게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이제 시스템 생성 방식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유사하게 이제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룹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허드 엘리먼트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여기에 스트럭트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과를 임시로 보관하는 중간 스트럭트입니다. 네이티브 어레이 형태의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버스트 잡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저희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생성하겠습니다. M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트랜스폼을 수집을 해서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에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동적인 환경이어서 각기 다른 숫자의 트랜스폼 숫자가 있다. 뭔가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냥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매번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트랜스폼 다 수집한 시점에 한번 리스트에다가 넣어버리고 어레이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콜렉트 트랜스폼 함수를 호출을 해서요. 필요한 트랜스폼의 목록을 다 만드시는 겁니다. 하이라키로 가서 유형별로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트랜스폼해서 다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제 가서 리스트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 트랜스폼을 갖게 되면은 이미 생성된 상태라면은 그냥 트랜스폼 설정을 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네이티브 컬렉션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할당되니까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이 메모리를 없애주셔야만 합니다. 네, 이제 잡을 생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은 그냥 저희의 네이티브 어레이 스트럭트로 포지션 데이터를 카피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버스트 컴파일 잡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버스트 컴파일 속성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execute은 트랜스폼 액세스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제 트랜스폼을 일단 디스트로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널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유효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새 허드 요소를 플래그와 같이 생성을 하고요. 트랜스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레이에 넣게 됩니다. 별도의 잡을 실제 처리를 하도록 수행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트랜스폼을 다 꺼내서 어레이에 넣는 이유는요. 정말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서 다른 쪽에서 트랜스폼 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와서 그냥 리드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하고 메인 스레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잡 스케줄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I job parallel for transform을 씁니다. 좀 긴데요. 이것은 R parallel의 좀 특수한 트랜스폼 버전입니다. 네, 이제 스케줄링 넘어가겠습니다. 요소 만들고 잡 만들고 write가 되어 있는 네이티브 어레이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schedule read only를 호출을 합니다.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읽어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쓰기도 원한다면은 스케줄 버전 따로 있습니다.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전달을 하고 이제 숫자가 배치 크기를 뜻합니다. 작게 설정을 하면 트랜스폼 수가 뭐 배치 크기를 맞추어서 별도의 잡으로 분할을 해서 하는데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을 생성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잡이고요. 트랜스폼 헛 엘리먼트 잡을 만듭니다. 버스트 컴파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드 온리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들이 보통은 unmazed 타입인 reg이나 아니면은 4곱하기4 행렬, 4x4 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채워 넣었던 요소들을 전달을 합니다. 잡 하나로만 합니다. 그래서 병렬화 안 하고요. 그냥 하나의 잡이 워커 스레드에 돌아가면서 모든 요소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월드 투 부포트 포인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트랜스폼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빠르게 체크를 하죠. 화면상에 있는지 카메라 부포트 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그냥 요소가 화면 밖에 있다라는 플래깅을 합니다. 나중에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요소들을 그냥 네이티브 어레이에다가 다시 쓰면 됩니다. 이제 카피 트랜스폼 포지션이 있으니까 일단 잡에서 핸들을 가지고 와서 카피 핸들을 한 다음에 다음 잡에다가 전달을 하면 됩니다. 잡 핸들로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두 번째 잡이 할당이 되어서 실행됩니다. 이렇게 워커 스레드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확보한 후에 모든 행렬을 미리 이제 패싱을 해놓았기 때문에 잡 자체에서 카메라를 맨날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카메라에서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워커 스레드에서 이게 다 나고 난 다음에 네이티브 어레이에 다시 써야 할 때 이때 호출해야 되는 함수가 complete입니다. 잡 핸들을 저장한 다음에 이것이 완료 상태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프로파일러에서 이 워커 잡이 완료된 게 보여도 이것을 반드시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complete를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해야만 합니다. 완료되어 있다면 정말 빠르게 그냥 진행될 거고요. 만약에 완료 안 됐다면 메인 스레드가 좀 지체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메모리 접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complete를 호출하고요. 만약에 이제 완료되었다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게임 오브젝트에 어떻게 다시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방식도 가능한데요. 이제 새로운 시스템 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스템 이후에 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 직후에 바로 붙이지 않는 거는요. 워커 잡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잡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온 업데이트 때 처리가 되어 있는 하드 엘리멘트를 가지고 와서 순차적으로 트랜스폼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집된 하드 엘리멘트 목록을 리스트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은 워커 스레드 에서 다 하고 그 여기에서는 그냥 트랜스폼 세팅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엘리먼트가 화면 밖에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를 활성화, 비활성화 하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인데요. 500개의 허드 요소가 변환되는 겁니다. 평균 한 20에서 50개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요. 504개의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스케줄링 하는데 시스템 소요 시간이 0.009mC였습니다. 근데 카피 잡은 0.03mC였습니다. 트랜스폼은 이미 더 빠르게 되었습니다. 네이티브 어레이에 일단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버스트가 엄청 빨리 벡터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정말 빠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닷 스케줄로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워크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닷 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버스트 잡이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잡을 동일한 방식으로 버스트 컴파일 하면서 닷 스케줄을 쓰시는 대신에 닷 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닷 컴플릿을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다 되니까.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뭐 프로파일러에서 메인 스레드가 다른 작업을 기다리면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걸 적용하면 정말 유용하죠. 예를 보겠습니다. Netcode for Entity를 사용을 했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때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네트워크 전송을 기다리는 경우들 있죠. 그냥 뭐 패킷이 복호화되기를 기다리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녹색 워커바가 보이고요. 메인 스레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노란색을 보게 되면은 잡 그룹 아이디 대기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이 잡이 완료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 저희가 스케줄링을 해서 일부 작업을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메인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퀴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워커 스레드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 메인 스레드만 이렇게 썼고요. 이 작업 4번 했는데 매번 정말 빠릅니다. 보여드렸던 이제 목록 생성 0.04초, 그리고 프로세싱 0.01, 그리고 적용하는 작업도 정말 빨랐습니다. 4개의 카메라에 대해서 전체 비용은 0.21밀리초였습니다. 원래보다 빠를 뿐만이 아니라요. 더 많은 UI 요소들을 추가했음에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활용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트랜스폼을 쓰는 데에도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넷코드 for entity를 사용을 하지만 그 위에 게임 오브젝트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넷코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때 트랜스폼 액세스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활동 dormancy라고 이제 부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근접성을 감시하는 시스템인데요.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업데이트가 있을 때 플레이어가 가까이 없다면 그걸 업데이트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인데 플레이어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여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함으로써 비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 쿼리를 위한 KD 트리 구축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D 트리를 사용을 해서 공간 쿼리를 최적화해야만 합니다. KD 트리 시스템은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작성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메가시티 2019 샘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헷갈리지만 최근의 메가시티 샘플이 아니라 이번 최신 샘플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안 썼는데 2019년 샘플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식 문서나 뭐 포럼 게시물은 없지만 GitHub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QR코드 보여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퀴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술로서 저희가 이제 공간 쿼리를 최적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공간 조회, 공간 쿼리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지금 10개의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항목을 수집해 달라. 가장 가까운 10개의 오브젝트, 5개의 오브젝트, 내 위치 근처에 이런 유형의 오브젝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답할 때 KD 트리가 정말 잘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장난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저희가 플레이그라운드 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게임 내에 아이템들을 테스트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게임에 포함되어서 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개발 환경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장난감 예제가 있는데요. 이 육면체가 특정 범위 내에 아이템이 들어오게 되면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뭐 운반이 가능한 아이템인 통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닥에 놓여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요. 뭐 상관없이 어쨌거나 뭐가 가까이 다가오면 색깔이 바뀝니다. 굉장히 단순한 예제이긴 합니다만 게임 플레이 과제를 정말 잘 보여주죠. AI 에이전트가 특정 유형의 플레이어나 아이템이 근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레셔 플레이트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쓸 수가 있죠. 콜라이더로 그냥 뭐 트리거를 쓰면 되지 않냐, 콜라이더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물리 엔진을 사용하면 비용이 아주 큽니다. 콜라이더가 움직일 때마다 트랜스포머 업데이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 엔진을 쓰시면 굉장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물리 엔진 없이 구현하는 방법, 단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is item in range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시 모든 아이템을 수집을 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아이템들 유형의 목록은 이미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형별 오브젝트 검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광범위하게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거리 체크 자체는 안 하고요. 이제 반경 안에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제곱 단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리스트 상에 있는 아이템들을 쭉 확인을 하고 반경 내에 있으면 true 값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것을 캡처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은 저희 서바이벌 퀴즈 한 레벨에서 한 큐브 20개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게임 플레이 아이템에서 한 1000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게임 플레이 레벨에서 보자면은 개별 큐브당 0.24mC가 소요됩니다. 근데 눈썰미 좋은 분들은 제가 두 번째 큐브를 사용했다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관련된 항목들이 같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바로 직전의 큐브는 4배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캐시 메모리를 안 썼기 때문이죠. 그 이후의 모든 큐브는 훨씬 더 빠르게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24초가 걸린 거고요. 전체 거리 확인 작업만 하더라도 5mC가 소요가 됩니다. 네, KD 트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KD 트리 사용 법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우선 결과부터 보여드립니다. KD 트리는 각 개별 큐브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결과 보게 되면은 0.009입니다. 0이 2개입니다. 그리고 20개 전체에 대한 비용은 0.08mC입니다. 그러니까 5mC에서 그러니까 60fps면은 프레임 시간의 4분의 1 이상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지금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프로파일러 트레이스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KD 트리는 공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룹, 그러니까 점들을 묶어놓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내에서 특정 지점을 찾을 때 아주 빠르게 찾는 곳과 무관한 분기 혹은 가지를 촉에 빼놓고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매 프레임마다 이 트리를 빌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트랜스폼이 늘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트리 구축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쿼리도 이제 버스트 처리가 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분석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다시 한번 이제 KD 트리를 찾을 수 있는 링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초기화 시스템 그룹에 넣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프레임 시작 전에 바로 수행되도록 해서 모든 트랜스폼을 읽어야 하는데 다른 데서 동시에 트랜스폼을 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KD 트리라는 타입을 생성할 텐데요. 그때 용량을 할당을 합니다. 이 트리의 최대 용량은 아이템 몇 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량을 꼭 채울 필요 없고요. 그냥 메모리 할당이 되도록 그냥 큰 용량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 할당이 되고 콘솔에서 아마 할당된 메모리 양이 표시가 될 겁니다. 디폴트는 1000개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 가능하고요. 10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모리가 4K여서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단계에서 트리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부 포인트를 복사를 해서 그 모든 트랜스폼을 네이티브 어레이로 복사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네이티브 어레이를 빌드 트리 함수로 바로 패스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공간 최적화된 트리를 빌드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서바이벌 퀴즈의 결과 다시 보여드립니다. 서바이벌 퀴즈는 여러 KD 트리를 썼습니다. 각기 다른 것들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월드에서 주울 수 있는 것, 위협이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KD 트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모든 트랜스폼을 카피하는데 0.05mC가 소요가 되었고요. 전부 다 저 워커 스레드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트리 빌드는 0.06mC 걸렸습니다. 제 윈도우 개발 PC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제가 일부러 워커 스레드의 수를 5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40개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병렬화를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5개로 제약을 했고요. 전체 작업은 0.11mC 소요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워커 스레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는 그냥 다른 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KD 트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대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is item in range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싱글템 패턴 다시 쓰겠습니다. KD 트리로 가져온 다음에 get entries in range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경 내에 그냥 아이템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원하신다면은 실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템이 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몇 개를 원하는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0개라고
되면 확실하게 10개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 거리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가장 가까운 10개의 항목을 확실하게 전달 줍니다. 네, 이 QR코드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메가시티 KD3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제대로 좀 릴리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내부 버전에는 완전한 유닛 테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공개된 버전도 충분히 테스트가 됐고요. 출시 가능한 타이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 간단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 호출에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모두 다 이제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솔팅을 해서 관련된 것들이 동시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 트랜스폼 액세스를 원하신다면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 블랙박스 코드를 보고 너무 두려움 마시고요. 좀 더 새로운 것, 빠른 것이 있다면은 대체하려는 시도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버스트 잡이나 메인 스레드로 분리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KD3를 통해서 공간 쿼리 최적화하실 수가 있고요. 좀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링크인입니다. 원하신다면은 링크인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할 거고요. 앞으로 전문가 바에 제가 엑스퍼트 바에 몇 시간 동안 있을 거니까요. 오셔서 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유나이트도 정말 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